비트코인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던지는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과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금융 주권에 대한 생각에 빠져들면서 비트코인의 구조에 놀라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누군가는 다양한 의문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라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양자 컴퓨터 개발되면 비트코인 바로 해킹이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창시자가 사라져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에 공격할 포인트가 없다고? 야, 사토시가 사라지기 전에 채굴한 대략 100만 개 물량 들고 갑자기 나타나면 비트코인 바로 끝장이야. 비트코인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건 현재까진 그럴 수 있는데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기능이 개선된 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런 코인 나오면 비트코인 바로 끝이지. 야, 다 필요 없고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 세상에 필요하다고? 그럼 각국 정부에서 CBDC 같은 거 만들면 그게 최고지. 그때 되면 누가 비트코인 쓰냐? 바로 끝이야, 끝. 이렇게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비트코인 대충 이해하고 이런저런 상상을 하거나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다 보면 꼭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 중에는 자신이 엄청난 인사이트로 아주 날카롭게 핵심을 찔렀다는 만족감을 머금은 그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앞서 언급된 모든 질문들은 아주 오래된 그리고 지금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질문들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이미 꽤 많은 답변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해서 자세하고 심도 깊은 내용들 찾아보시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 편의 영상을 통해서 아주 쉽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제로 양자 컴퓨터 등장하면 비트코인 끝장이라는 맨날 심심하면 등장하는 이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가장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일단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가 아닙니다.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법정 화폐도 이미 금융 전산망 위에서 디지털화된 상태로 주고받고 있잖아요.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이런 걸로 돈도 주고받고 선물도 사고 다 쓰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면 뭐가 대단한 건지 모르겠고 오히려 정부가 보장도 안 해주는 걸 뭐가 좋다고 쓰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은 우리가 지금 이미 디지털 환경에서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어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입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멀쩡한 돈을 납두고 왜 암호화를 하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근데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런 상황은 없어야겠지만 정부에 밑보이는 행동을 해서 정부가 여러분의 계좌를 동결한다면 여러분 은행 계좌의 돈은 여러분께 맞나요? 자기 돈인데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막고 빼앗을 수가 있죠? 그럼 진짜 이게 내 돈이 맞습니까? 여러분 돈이 맞나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요? 그런 일은 범죄자들이나 겪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러시아에서 루블화 폭락하니까 너도 나도 은행에 가서 루블화를 달러로 바꿔서 인출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출을 제한해버렸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였고요. 인출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라서 그런 거라고요? 그럼 2022년에 캐나다에서 코로나 백신 의무화에 반대해서 트럭으로 시위를 벌였던 사람들의 은행 계좌를 긴급 조치를 통해서 법원 명령 없이 언제든 정부 마음대로 동결할 수 있게 해버렸던 건 알고 계십니까? 그럼 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진짜 내 마음대로 금융주권을 갖고 쓸 수 있는 돈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는 선진국이잖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시위한 것 뿐이잖아요. 그래도 동결한다니까요.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정자들과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자산이 몰수되거나 동결될 수 있는 상황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중대한 범죄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그 누구도 마음대로 검열하지 못하게 방어해 줄 수 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돈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은 이게 가능하도록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서 개발했던 샤256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모든 근간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렇게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채굴되어서 이 세상에 나오고 사용자 간 거래가 승인되고 디지털 장부에 연결되어서 계속 쌓여가고, 이 디지털 장부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데스크탑, 노트북, 미니 PC에서 다운받아 설치해서
자신의 컴퓨팅 파워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해킹하거나 인위적으로 시스템을 붕괴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건데, 우리의 양자 컴퓨터 매니아들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암호화됐다고 자랑하는 비트코인이 완전 끝장날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괜히 어렵게 양자 컴퓨터의 원리나 기술의 진화 속도 같은 거 얘기하면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따지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한번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돼서 엄청나게 복잡한 암호 코드로 만들어져 있고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어서 인위적 조작이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비트코인도 바로 해킹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취약한 현재 전 세계의 금융 네트워크와 군사 네트워크는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심심치 않게 전 세계의 기업 전산망이 해킹되고 정부 주요 기관의 기밀 문서가 뚫리고 은행 전산망, 통신사, 국방부,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선 맨날 털리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든 게 다 해킹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이 개발됐다면,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어 기술이 없다면, 그 엄청난 기술로 고작 시총이 1000조 원도 안 되는 비트코인만 공격할까요? 그것도 공격 난이도가 제일 빡실 텐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뚫리지 않았던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뚫어서 양자 컴퓨터의 힘을 보여주겠다면서 딱 비트코인만 뚫고 자 이제 끝! 이렇게 할까요? 시총이 1000조 원이 넘는 나스닥 기업들 서버 해킹해서 기밀 정보 싹 빼내서 경쟁 기업에 팔아먹고, 미국 국방부랑 백악관 싹 털어서 핵미사일 시스템 해킹해서 마음대로 협박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셨으니까 미국 정부의 추적 정도는 충분히 따돌릴 수 있을 텐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좀만 생각해봐도 전 세계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난리가 날 수 있는 그 상황을 고작 비트코인 해킹된다는 얘기로 결론 내는 게 이게 무슨 황당한 전개입니까? 뭔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기술의 발전은 공격과 방어의 양쪽에서 함께 발전하는 법인데, 양자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해킹하는 것만 발전하고 그걸 방어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모든 시스템이 현재 상태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건 이건 너무 순진한 발상이 아닙니까?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Y2K라는 단어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난리가 났던 공포의 원인은 1990년대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오래되었던 구식 컴퓨터의 코드가 날짜를 기억할 때 1992년은 92, 1993년은 93 이렇게 두 자리만 인식해 왔기 때문에 99 다음에 올 2000년의 00은 이거 컴퓨터가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었어요. 들어보시면 쏠깃하죠? 그래서 Y2K 버그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이 문제의 코드를 추적해서 네 자리로 수정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IT 기술자를 고용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2000년이 됐을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 못한다면서 이걸로 공포 떨면서 세상은 망한다고 난리쳤던 언론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2000년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없었죠? 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시스템을 그 전에 이미 개선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Y2K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던 러시아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0년 1월 1일에 그냥 컴퓨터가 다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냥 말 그대로 기우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양자 컴퓨터가 Y2K 같은 기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연산력의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당연히 전 세계의 모든 보안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 그럼 지금의 컴퓨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연산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암호 체계도 뚫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비트코인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취약한 현존하는 모든 세계의 보안 체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사실 그들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해킹 기술이 발전하면 그에 대응한 방어 시스템이 함께 개발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들은 다 방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거라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비트코인만 그때까지도 샤256 같이 기존 암호 알고리즘을 쓸 거라고 딱 고정시켜놓고 까는 거예요. 에이, 아니 아무리 비트코인이 싫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시키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오래전부터 이미 언급되다 들어갔다 왔다 갔다 이 지겨운 이슈를 마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엄청난 결점을 본인이 처음 발견한 양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억측을 하는 건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검색해보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쵸? 제가 기술적인 내용 없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아니면 이해는 됐는데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들까지 자세히 알고 싶다는 분들은 넷달바님이 이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영상에 너무 쉽게 기술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번 이슈를 잘 설명해주고 계시는 게 있으니까요. 한번 이 영상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트코인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더 빠르게 계속 업데이트 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코인들한테 뒤처지지. 지금도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된 분들이나 새로 나온 어떤 알트코인이 더 좋다는 사람들이 무조건 하게 되는 이 질문은 2017년에 있었던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내분, 진짜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치열했던 블록 사이즈 전쟁, 이 이야기 속에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치열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왜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존재인지, 왜 이것만이 가치 있고 나머지 모든 알트코인이 장기적 우하향인지 이 점을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주제는 이미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전쟁의 내용을 다뤘던 우측 상단에 띄어져 있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했었지만 오늘 영상에선 이 역사 속 내용을 최대한 어렵지 않게 쉽게 드라마처럼 몰입해서 보시면서 따라오실 수 있게 재미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그 역사의 순간으로 함께 가시죠. 렛츠고! 여러분,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 비트코인의 거래 정보가 기록되고 저장되어서 체인으로 연결되는 데이터 블록 하나의 크기는 1MB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트코이너 중에서는 지금이야 거래량도 적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용자들이 몰리면서 블록이 꽉 차기 시작하면 거래가 지연되고 수수료는 치솟고 그러면서 점점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떠나게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 그냥 블록 크기만 키우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마이크 헌이라는 개발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 세계 결제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1MB로는 안 됩니다. 8MB로 올려야죠.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비트코인 XT라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같이 주도했던 게빈 안드레센도 비트코인 초기부터 사토시랑 같이 일을 했던 인물이었죠. 그 당시 레전드 개발자였던 두 사람이 주도해서 기존 비트코인을 업데이트하자고 나선 겁니다. 아마 그 당시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생각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추진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다른 코어 개발자들, 그러니까 원래 비트코인 소스 코드를 관리했던 개발자들이 이걸 강하게 반대한 거죠. 그렇게 블록을 키우면 블록을 검증하는 노드를 돌릴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 네트워크는 자금력 있는 몇몇 대기업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비트코인이 맞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노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드, 풀노드라는 건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를 직접 검증하고 그 장부들을 실시간으로 다운받아서 하드에 보관하는 컴퓨터를 말하는데요. 이 풀노드를 전 세계에서 누구나 쉽게 돌릴 수 있어야 분산 네트워크로서 비트코인의 의미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블록이 커지면 커질수록 풀노드 운영에는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해지고 이는 더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걸 유지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방식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많은 대기업들만 노드를 운영하게 되고 비트코인이 어느 순간 중앙화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다른 코어 개발자들한테는 있었던 거죠. 이런 기술적 철학적 충동이 깊어지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점점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속도를 중시하는 확장 진영인 빅블로커, 그리고 탈중앙성을 지키려는 보수 진영인 스몰 블로커, 이렇게 2015년부터 시작된 이들의 갈등은 2017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해 비트코인 관계 기업, 거래소, 채굴자들이 뉴욕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뉴욕 협약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스몰 블로커들이 말하는 가벼운 업그레이드인 세그잇이라는 것도 기술적으로 도입하고요. 동시에 빅블로커들이 원하는 블록 크기도 이참에 2MB로 올립시다. 이 협정의 내용은 겉으로 보면 절충안처럼 보였지만요. 중요한 문제는 정작 노드 운영자 커뮤니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풀노드 운영자들은 직접 이 사안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한 게 바로 UASF, 즉 사용자 주도 소프트 포크입니다. 풀노드를 돌리는 유저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8월 1일부터 세그윗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지 않은 블록은 모두 거부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채굴자들이 만든 블록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죠. 처음엔 채굴자들이 웃었죠. 니들이 뭔데? 이런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점점 전 세계의 사용자 노드들이 이 전략에 동참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채굴자 입장에서는 블록을 만들어봤자 그게 노드 운영자들한테 유효 블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예 비트코인 보상도 못 받고 전기료만 날리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빅블로커 진영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만든 체인이 버려질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드 운영자들이 채굴자들을 압박하면서 전면전이 코앞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8월 1일 비트코인은 두 개의 체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기존 비트코인 방식 그대로에서 세그윗을 도입해서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하며 안정적인 길을 택한 비트코인, 다른 하나는 블록 사이즈를 8MB로 키우며 거래 속도를 최우선으로 선택한 비트코인 캐시. 그 당시 비트코인닷컴을 운영하던 유명 비트코이너였던 로저버는 이렇게 말했죠. 비트코인은 너무 느리고 비싸졌어요. 사토시가 만들자고 했던 건 누구나 빠르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디지털 현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비트코인 코어 진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토시가 정말 원한 건 어떤 국가도 어떤 기업도 비트코인의 규칙을 바꾸지 못하는 검열 불가능한 통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속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상과 이념적 갈등으로 두 개로 갈라져버린 비트코인은 이후 시장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됩니다. 2017년 이후 꽤 시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장기적 우상향 흐름을 보이며 미래로 향해 가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는 장기적 우하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비트코인 캐시는 체인 분리 이후에도 여러 번 내부 분열을 겪으면서 다양한 코인으로 쪼개지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의 코드에서 시작해서 분리됐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여기엔 비트코인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핵심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체인 분리 이후에 지갑, 거래소, 개발자 생태계가 전부 비트코인에 몰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보안도 중요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채굴자들도 비트코인에 더 몰렸고, 결과적으로 높은 해시레이트를 유지하면서 더 안정적인 체인이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신뢰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오리지널 비트코인이라는 명분을 지켜왔고, 아무리 강한 권력과 자금과 힘이 있더라도 비트코인의 속성은 그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불변성을 역사 속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ETF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비트코인에만 관심을 가졌으니까요. 결국 지난 2015년에서 17년에 걸친 이 블록 사이즈 전쟁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철학과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싸움이었고요. 그게 시장의 선택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솔직하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속도와 편리함을 선택한 빅블로커 진영? 아니면 탈중앙화와 신뢰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스몰 블로커 진영? 아마 그 당시엔 많은 비트코이너 분들도 판단이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무엇이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인지 정확히 깨닫고 인지하고 있는 건 이런 역사 속의 증명이 있었기 때문일 테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린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전쟁의 역자인 넷달바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넷달바님, 이 채널의 많은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블록 사이즈 전쟁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건가요? 블록 사이즈 전쟁은요, 비트코인 역사 중 있었던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비트코인의 본질은 무엇인가? 비트코인의 DNA는 무엇인가? 비트코인은 왜 존재하는가와 같은 어떤 철학적인 질문, 비트코인 정체성에 대한 전쟁이었기 때문인데요. 그저 단순한 기술적인 논쟁 같은 게 아니었고, 비트코인을 다르게 이해한 두 집단이 서로 전혀 다른 미래를 그리고 근 3년간 죽도록 치고받고 싸웠던 전쟁, 종교 전쟁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한쪽은 비트코인을 빠른 결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속도, 확장성 이런 거를 강조했고, 다른 한쪽은 앞으로 수백 년간 인류 문명을 떠받칠 새로운 통화 네트워크로 봤기 때문에 검열 저항성, 탈중앙성 이런 거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한 개발 방향과 같은 기술적인 논의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 자체를 두고 벌어진 싸움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갈등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전을 겪고 살아남은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럼 이 책을 읽고 나서 구독자님들이 꼭 가져가야 할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기술로만 보는데요.
속도는 느리고 기능은 제한적인 것 같고 딱히 발전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랬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사용자들의 합의의 산물이라는 걸 아시게 될 텐데요. 어떤 카리스마 있는 리더, 뭐 그게 사토시일 수도 있고 마이클 세일러일 수도 있고 뭐 트럼프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야 비트코인 앞으로 이렇게 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쓰겠다 라고 함께 선택한 결과물이 비트코인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다시 말해 비트코인의 핵심은 기술적으로 얼마나 우월하냐 이런 것보다는 신뢰와 합의를 기반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살아있는 시스템이구나, 이런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럼 넷달바님은 이 책을 누구한테 추천해주고 싶으십니까? 구독자님들마다 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나 생각이 다르실 테니까요. 비트코인 입문자라면 이 책이 조금 벽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비트코인에 대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개념이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스텝을 열어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비트코인 스탠다드 혹은 이게 어렵다면 최소한 비트코인 낙관론이나 비트코인 백서 해설의 앞부분만이라도 먼저 읽으신 다음에 이 책 블록 사이즈 전쟁을 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왜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전쟁이 중요한 건지, 왜 지금의 비트코인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퍼즐 맞추시듯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을 한층 더 깊게 보고 싶으신 분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책이 다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너무 느리다, 확장성 떨어진다, 뭐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처럼 혁신이 없다, 아니면 국가가 막을 수도 있다,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누군가 다 독점했다, 양자 컴퓨터에 뚫린다. 사실 이런 얘기들 지난 10수년간 다 나온 얘기고 시쳇말로 썩은 떡밥이고, 특히 2015년부터 17년 사이 블록 사이즈 전쟁 중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때 이미 커뮤니티가 둘로 쪼개져서 정말 처절하게 싸웠고, 그 모든 논리들을 치열하게 검증하면서 내린 결론이 지금 비트코인의 모습이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정말 뒷북 치는 거라고 밖에 할 수 없죠. 참고로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이런 걸 유레카 놀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거죠. 새로 비트코인에 입문한 뉴비가 자기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거 마냥 유레카 외치면서 너네 이거 생각 못 해봤지? 나는 이거 발견했다? 이렇게 뒷북치는 거를 약간의 조롱과 함께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건데, 혹시 비트코인에 대해 정말 잘 모르는 어떤 뉴스, 뭐 미디어 이런 데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비트코인 저런 문제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뒷북인지 이 책 읽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네, 넷달바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트코인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고 중요했던 순간인 블록 사이즈 전쟁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더 깊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넷달바님 채널에 가시면 관련 라이브 영상들도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돈은 매년 만들어지고 그 돈은 모두에게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곳, 금융 시스템과 가까운 곳,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은 가장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집값, 주식, 각종 금융 상품들의 자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죠. 저는 그동안 모든 증상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집을 못 사고, 왜 의료비와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돈의 독점 구조가 이 모든 부작용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그때부터 뉴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지, 왜 젊은 세대가 희망을 잃는지,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계속 불리해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부모 세대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공부했고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더 불안해졌을까? 우리 부모님은 한 사람 월급으로도 집도 샀는데 우리는 왜 두 사람이 벌어도 서울에 집 사는 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열심히 저축하면 저축할수록 왜 자꾸 마음은 더 조급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땐 주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야, 요즘 세상이 원래 그래.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다니까? 네가 아직 부족하니까 그렇지. 더 빡시게 일해. 그냥 달려. 그런데 만약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돈 자체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질이나 태도, 생활 습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진짜 원인이 따로 있다면요. 실제로 수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은 그 원인을 현재 망가진 화폐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는 미친듯이 오르는 화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친듯이 일하는 건 노예의 길과 다름없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번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하는 책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나탈리 브루넬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름이 낯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원래 비트코인 유튜버도 아니고 트레이더도 아니고 테크업계 출신도 아닙니다. 이분은 탐사 전문 저널리스트 출신이에요. 공공부패, 생활비 폭등, 금융 불평등 같은 것들을 취재하던 기자였습니다. 아마 많은 구독자님들은 얼굴 보시고 어떤 채널에서 사회 보는 거 봤는데? 어디선가 봤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다양한 비트코인 행사나 팟캐스트, 영상에서 나탈리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서부터 무난하게 살았을 것 같은 이 사람의 인생은 생각보다 평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2008년 금융위기로 집을 잃고 파산을 신청하게 되고 가족들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얘기를 비트맥시인 프레스턴 PC 채널에서 나탈리가 했었던 이야기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Well, you described it. I mean, rug pull is exactly. 부모님은 모든 규칙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산을 신청해야 했죠.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러그풀 같은 거였습니다. 수백만 미국인들이 똑같이 겪은 일이었죠. 그때 이 사람이 느낀 감정은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이건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도 공감했고 탐욕스러운 금융 시스템을 비판했고 작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기사를 쓰는 기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10년 넘게 열심히 취재하고 상도 받고 인정도 받았는데 자기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저축도 안 되고 미래는 더 불안해지고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이런 감정만 쌓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탈리는 2016년쯤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그녀도 처음엔 그냥 투기 자산인 줄 알았답니다. 한번 찔러보는 복권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비트코인 관련 책들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10년 동안 취재했던 그 문제들의 뿌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I was reporting on all the symptoms and I was interviewing families. 저는 그동안 모든 증상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집을 못 사고, 왜 의료비와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돈의 독점 구조가 이 모든 부작용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안정적인 TV 기자 커리어를 버리고 비트코인 교육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구든 처음 비트코인을 접하고 무시하고 폄하하던 시기를 넘기고 비트코인에 놀라고 충격받는 과정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죠? 이 사람도 그러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결국 자신의 삶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던지게 됐던 그 질문, 정말 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 이 너무 쉬운 질문을 던지고 그걸 의심하게 될 때까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다들 아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돈이 있는 세상에 살았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자기가 물속에 있는 걸 모르는 것처럼 돈이라는 시스템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살아온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면 언젠가는 삶이 나아질 거라고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배웠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커피값, 장보기, 병원비, 보험료, 월세까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근은 늘었고 투잡, 쓰리잡도 흔해졌고 이제는 투자 공부까지 하는 게 정상이 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어야 했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책은 여기서 멈춰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 지금의 마음대로 정부가 찍어내는 이 종이돈으로 유지되는 명목화폐 시스템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화폐 인플레이션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문제는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화폐 구조의 문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미래가 안정된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완전 다르죠? 통장에 넣어둔 돈은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줄어듭니다. 마치 햇볕 아래 꺼내놓은 얼음 조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치 않게 투자라는 세계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식, 부동산,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까지 원래는 전문가 영역에 있었던 것들을 모두가 떠안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일까요? 이 책에서는 정말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사실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많은 비트코이너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돈은 매년 만들어지고 그 돈은 모두에게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곳, 금융 시스템과 가까운 곳,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은 가장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집값, 주식, 각종 금융 상품들의 자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죠. 반대로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가가 다 오른 뒤에야 그 영향을 몸빵으로 맞습니다. 월급이 오르기도 전에 집값이 오르고 보험료가 오르고 식비가 오르죠. 그러니까 체감은 아무리 벌어도 제자리인 느낌, 딱 이건 거죠. 근데 이건 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게임입니다. Wait, what happened here? Because you're telling me that inflation is around 2%, but my CPI는 2%라고 하는데 제 실제 생활비는 40에서 50%가 올랐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돈의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비트코인 책들은 기술 설명부터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격 얘기부터 하거나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부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책은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비트코인을 거의 맨 마지막에 꺼내줍니다. 대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불안해졌는지, 왜 성실한 사람들이 계속 불리해지는지, 왜 사회 전체가 점점 숨막히게 되는지 이걸 먼저 구조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을 투자 상품이 아니라 대안적인 화폐 시스템으로 꺼냅니다. 누군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돈, 정해진 규칙이 바뀌지 않는 시스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화폐, 이 얘기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설명해 보신 많은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죠? 처음부터 비트코인 얘기하고 미래의 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면 거의 미친놈, 망상병 환자 취급당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돈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자기가 물속에 있는 걸 모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비트코인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졌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해준 도구라고 아주 소프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비트코인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그때부터 뉴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지, 왜 젊은 세대가 희망을 잃는지,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계속 불리해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잖아요. 저는 이게 비트코인의 특징, 그리고 비트코인을 알려주는 좋은 서적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책은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돈을 다시 생각해봐라, 시스템을 이해해라, 그래야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비트코인 책이기 이전에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로잡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자산 가격이 아니라 자산의 성질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그 근본적인 답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돈의 가격이 아니라 돈의 구조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가볍게 거부감 없이 알릴 때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